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 늦은 오후에 황금빛 햇살이 좁은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 위에는 오토바이들이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고 차량 경적 소리와 배달원들의 목소리가 일상적인 분위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국수집 안에선 따뜻한 국물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쌀쌀한 늦가을의 공기 속에 아늑함을 더했습니다. 75세의 김철수 할아버지.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었던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단순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의 퇴역군인 복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오랜 동반자인 나무 지팡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김준호 경감의 휴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버지와 저녁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재회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국수집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줄기 찬 바람과 함께 두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한 남자는 키가 크고 팔에 붉은 용 문신을 한 채 허리에 작은 칼을 차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좀 더 작은 체구에 온몸에 문신을 한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기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국수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고 모든 대화와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키 큰 남자, 박해일이라고 하는 그가 김철수 할아버지의 테이블로 다가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나직네요. 오래전에 퇴직하셨죠? 아마 주머니에 몇만 원 들어있어도 쓰기 아까워하실 것 같은데 우리한테 커피값 좀 주시면 어떨까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침묵에 해일은 화를 냈고 테이블을 3개 내리쳐 컵을 흔들었습니다. 야, 할아버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작은 체구의 남자 강호영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우리를 때려보시겠어요? 그들의 야만적인 웃음소리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해일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나무 지팡이를 집어들고 흔들더니 갑자기 무릎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건조하고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국수집 문이 다시 한번 열렸고 이번에는 김준호 경감이 제복을 입은 채 들어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순식간에 주변을 훑었고 곧바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어질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부러진 나무 지팡이가 놓여 있었으며 그의 아버지 김철수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은 채 두 폭력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일과 호영은 즉시 준호에게 주목했고 해일은 눈을 찌푸리며 경찰 제복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오호, 이 할아버지 아들이 경찰이었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날이군. 준호는 아버지의 테이블로 곧장 다가갔고 침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아버지의 놀라운 평정심을 느꼈고 동시에 방금 일어난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준호는 해일과 호영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권위와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희 둘은 누구지? 누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라고 했어?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해일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오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커피값 좀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인색해서 말이죠. 경찰 아저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일일 뿐이에요. 은호는 해일의 허리에 꽂혀있는 칼을 보고 나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칼, 당장 내려놔. 지금 당장. 준호의 명령은 분명하고 단호했고 국수집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호영이 조롱하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경찰 아저씨,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구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해를 끼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다고? 물건을 부수고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마지막 경고야. 그 칼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 해일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준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는 천천히 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리며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알았어요, 경찰 아저씨. 오늘은 당신을 봐서 그만둘게요. 하지만 다음엔 장담 못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국수집 주인에게 지역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일과 호영은 상황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불만스럽게 국수집을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해일은 뒤돌아 김철수 할아버지와 준호에게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아버지. 우리는 모든 게 조용해졌을 때 다시 올 거야. 모든 것이 다시 평온을 되찾자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부러진 나무 지팡이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남은 커피를 조용히 마시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단다. 저런 자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업보를 받게 될 거야. 넌 잘했어, 준호야. 침착하게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악에 맞서는 방법이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과 해일의 위협적인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이들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방경찰청에서 준호는 자신의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국수집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해일과 호영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지역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이대로 그들이 계속 횡포를 부리도록 둘 순 없습니다. 한 수사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준호 형님, 초기 정보에 따르면 이 두 명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상납과 고리대금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결의에 차올랐습니다. 좋아요. 철저히 조사해 봅시다. 그들의 모든 정보, 불법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수집하세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단순히 두 명의 폭력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불의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수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단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팀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고 상점들을 찾아다니며 해일과 호영,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조직에 대한 증언과 단서들을 모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 식당 주인들, 가게 주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말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침묵을 보며 준호는 이것이 거부가 아니라 깊이 뿌리 박힌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중년의 남자 이봉구 씨가 도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비소로 들어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봉구 씨. 저는 강력범죄수사과 김준호 경감입니다. 이 지역 상황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봉구는 문 쪽을 빠르게 힐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감님. 저는 그저 소규모로 장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누구와도 마찰을 빚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는 서두르지 않고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봉구 씨, 저는 당신 같은 분들이 그저 평화롭게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압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봉구는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해일이와 호영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들 뒤에는 큰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말한다면 그들은... 준호가 이봉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봉구 씨. 우리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보호할 겁니다.
당신이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은 비밀로 유지될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한두 명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조직을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이봉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죠. 그들은 자주 이곳에 와서 보호비를 요구합니다. 매달 내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고 협박합니다. 몇 달 전에는 제가 늦게 냈다고 가게의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준호는 이봉구의 모든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걸 보셨나요? 자주 가는 장소가 있다든지? 이봉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어요. 그들은 마을 끝에 있는 노래방에 자주 모입니다. 그곳이 전체 조직의 아지트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경감님, 그곳은 매우 위험합니다. 준호는 이봉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가 얻은 정보는 수사를 진전시킬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는 해일과 호영의 조직을 추적할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외곽의 폐가에서 해일과 호영은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해일이 테이블을 3개 내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그 망할 경찰놈이 감히 내 앞에서 나를 망신주다니 이대로 둘 순 없어. 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번엔 조심해야 해. 그 준호란 놈 소문에 의하면 청렴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약점이 있겠지. 내 생각엔 그의 가족을 노리는 게 어떨까? 그의 아버지가 우선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헤일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 늙은이는 퇴역군인이라고 하던데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우린 그 경찰놈을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다른 조직원들도 크게 웃으며 동의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과 대화가 서서히 수사 기록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준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램프빛이 그의 생각에 잠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봉구와 다른 몇몇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증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봉구와 다른 목격자들의 정보는 준호에게 해일과 호영의 조직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선 철저한 계획과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수사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노래방 건물 도면을 그리며 그는 말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노래방이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불법 활동의 본거지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이곳은 보호금 갈취, 고리대금 운영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절도, 강도 사건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3팀으로 나눠 움직일 겁니다. 한 팀은 원거리에서 감시, 다른 팀은 건물 내부 급습, 그리고 마지막 팀은 필요시 주변 주민 대피를 담당합니다. 젊은 수사관 한 명이 손을 들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형님, 노래방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고 초기 정보로는 무기도 있다고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팀에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준호는 동료의 우려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될 겁니다. 저는 팀을 3그룹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한 그룹은 원거리 감시, 다른 그룹은 건물 내 진입,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필요시 인근 주민 대피를 담당할 겁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각 팀의 구체적인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모든 팀원들은 이것이 일상적인 임무가 아니라 지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전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작전 전날 밤 준호는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계획을 간단히 설명하자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저런 자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허수아비에 불과하지. 네가 정의를 믿는다면 아무것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준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더 이상 누구도 불의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찰팀이 비밀리에 노래방에 접근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준호는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해일과 호영, 그리고 약 10명의 부하들이 안에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큰 음악 소리가 밖의 모든 소음을 덮어 준호의 팀이 접근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확히 밤 10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급습팀이 갑자기 노래방으로 들이닥쳤고 가짜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비명과 고함 소리가 들렸고 조직원들은 당황해 도망가려 했습니다. 헤일이 칼을 꺼내려던 순간 한 경찰관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호영이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잠복해 있던 팀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몇몇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팀의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상황은 빠르게 통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전체 조직이 제압되었고 다행히 어느 쪽에서도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준호는 직접 증거 수집을 지휘했습니다. 협박당한 피해자들의 명단, 고리대금 관련 장부, 그리고 조직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서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기소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수갑이 채워진 조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헤일은 체포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날 잡았다고 다 끝난 줄 아나? 넌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를 거야. 날 건드리면 너도 큰일 날걸. 준호는 헤일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내가 직접 알아낼 테니 걱정 마. 넌 그동안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헤일과 호영,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을 체포한 후 준호는 즉시 신문을 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더 큰 세력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 전 헤일의 도발적인 발언은 이 조직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준호의 의심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문실에서 헤일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팔짱을 끼고 준호를 도발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날 잡아서 뭘 어쩌겠다고? 난 그저 말단일 뿐이야. 이 시스템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준호는 헤일의 태도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노래방의 보안 카메라에서 찍힌 것으로 헤일과 호영, 그리고 한 중년 남성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중년 남성은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조직의 모임 장소에 나타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준호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헤일은 비웃듯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너와 내 동료들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만약 내가 배후 인물들을 밝힌다면 내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을 거야. 이 제안에 헤일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강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난 할 말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준호는 헤일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각도에서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호영을 다른 신문실로 불러들였습니다. 헤일과 달리 호영은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방황했고 준호가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걸 모릅니다.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지? 호영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훈입니다. 강태훈이 모든 걸 지휘했어요. 우리는 그저 그의 부하일 뿐입니다. 강태훈이라는 이름은 수사팀의 주목을 즉시 끌었습니다. 정보국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강태훈은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조직 보스로 보호금 갈취, 고리대금업, 그리고 다른 여러 불법 활동의 배후물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항상 자신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겨왔고 법집행기관은 그를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수사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드에는 강태훈의 사진과 그의 관계망을 나타내는 다양한 정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태훈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를 확실하게 유죄 판결받게 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의 빈틈을 노려야 합니다. 수사팀은 강태훈에 대한 감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비밀 요원들이 그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들에 잠입했고 그들은 강태훈의 모든 움직임을 세심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며칠간의 감시 끝에 수사팀은 강태훈이 해일과 호영의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범죄 조직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노래방, 식당, 카지노 등을 불법 활동의 가면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태훈은 자신이 감시 중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동원해 수사팀을 역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당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오토바이가 그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여러 좁은 길을 통과하며 상황을 확인했고 확실히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밝은 가로등이 있는 교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뒤돌아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오토바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나를 따라오고 있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도망칠 틈도 없이 준호는 빠르게 그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검문 과정에서 준호는 그의 주머니에서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진과 집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체포한 미행자를 즉시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강태훈에게 고용된 단순한 심부름꾼일 뿐이며 준호 부자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진술은 준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문을 마친 후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강태훈이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 대신 준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 소탕 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그의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고 아들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들아?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집을 떠나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촌 집에 가 계시는 게 어떨까요? 그곳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녀석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구나. 준호는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이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를 안전하게 지키고 제가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너 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란 걸 잊었나?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던 시절에도 겁먹지 않았는데 이런 놈들이 뭐가 무섭겠니? 하지만 네가 필요하다면 아버지는 따르마.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비밀 경호팀을 배치하여 아버지의 시골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아버지의 안전을 확인한 후 준호는 즉시 경찰서로 돌아가 가장 큰 작전에 집중했습니다. 강태훈과 그의 전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 몇 주간의 감시와 증거 수집 끝에 준호의 팀은 강태훈이 불법 활동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두 개의 주요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하나는 도시 외곽의 호화로운 별장으로 그가 측근들과 비밀 회의를 여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산업단지 내의 대형 창고로 고리대금업과 관련된 문서와 현금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팀을 소집하여 두 장소를 동시에 급습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눌 겁니다. 제가 이끄는 팀은 별장을 급습할 것이고 나머지 팀은 창고를 처리할 겁니다.
모든 행동은 완벽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거나 증거를 파기할 시간을 주어선 안 됩니다. 그날 밤 특수부대와 수사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목표물에서 500m 떨어진 곳에 특수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모든 요원들은 완전 무장한 채 행동 개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강태훈의 별장은 환한 조명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부하들과 함께 거실에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그들 주위로 덫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팀이 여러 방향에서 접근했고 모든 인원이 제자리에 위치하자 준호는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특수부대가 별장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밖에서 경비를 서던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별장 안에선 고함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훈은 위층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준호와 2명의 요원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강태훈은 뒤돌아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잡았다고 생각하나? 내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 너희는 그저 작은 말단일 뿐이야. 준호는 대답 없이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강태훈을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시간이 많을 겁니다. 감옥에서. 동시에 창고에서도 급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불법 활동과 관련된 수십 개의 문서들이 발견되었고 피해자 명단과 그들이 갈취한 금액의 기록도 확보되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용의자들이 경찰서로 이송된 후 강태훈과 그의 부하들은 공식적으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급습 이후 강태훈의 전체 조직 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별장과 창고에서 확보한 증거들은 단순히 해일과 호영의 활동을 넘어 강태훈이 지역 내 유력 인사들과 맺은 불법적 연결망까지 밝혀냈습니다. 준호는 이것이 단순한 폭력 조직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임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밤낮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준호와 그의 팀은 용의자들의 진술부터 수집된 증거 정리까지 모든 것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상세해야 했으며 어떤 허점도 남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문실에서 강태훈은 여전히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해일, 호영, 그리고 그의 측근들의 진술만으로도 그를 기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강태훈의 오른팔이었던 이들은 중형에 직면하자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은 비밀 거래와 협박 계획들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한 수사관이 준호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용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조직은 단순한 보호비 갈취와 고리대금업 외에도 조직적인 절도와 살인 협박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이런 범죄는 단순히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강태훈 조직의 검거 소식이 퍼지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직의 피해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호비를 강요당하고 고리대금에 시달리며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온 나날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노인 가게 주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매달 와서 돈을 요구했어요. 못 내면 가게를 부수고 우리 가족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잡혔다니 정말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증언은 사건 파일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준호와 그의 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전체 지역사회에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준호는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서서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저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목격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십시오. 정의는 항상 용기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준호의 연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역사회는 더욱 단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그룹이 형성되어 강태훈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법 집행기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